제일 처음 논문은 1947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논문인데 이제 Synthetic Plastic Material in Surgery라는 주제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이전의 수술은 뭐 몸에다가 이물질을 넣는다는 거를 생각도 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뭐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 4살 띄어서 붙이는 게 성형외과의 큰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인제 1940 년대 요때 무렵서 산업화가 막 일어나면서 화학 기술이 되게 발달을 했어요. 석유 화학 기술이 되게 발달해서 이제 플라스틱 세상이 열려지는 거죠. 꼭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것들이 많이 인제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거를 의학적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의사들이 조금씩 트라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47 년도에 인제 나온 논문인데, 뭐 47 년이면 저희 아버님 한 4-5살 때 얘기니까 뭐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는 재료가 그 뭐 흔히들 여러분이 아시는 본시멘트예요. 그 재료가 요 무렵에 인제 활용이 막 되기 시작했던 해였고요. 1940 몇 년도에 개발이 돼서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된 그런 재료고, 그다음에 나일론, 여러분이 아시는 나일론이 또 요때 개발이 돼서 막 여기저기 이제 써 보는 그게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비닐, 여러분이 아시는 비닐이 또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인제 폴리에틸렌이라고 그래서 인제 요런 재료들이 이제 플라스틱 합성 플라스틱들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셀룰로즈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인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1947 년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1946 년도 요때는 이제 폴리에틸렌의 시기예요. 그래 가지고 뭐 48 년도에 인제 플라스틱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는 논문에서 인제 닥터 루빈이라는 분이 인제 뭐 "아주 좋다. 뭐 연골이나 뼈 대신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티슈 조직 반응도 없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없다. 그래서 폴리에틸렌이 아주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루빈이라는 분하고, 여기 성함이 루빈이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뭐 사피로라는 분이 계세요. 로버슨이라는 분도 계시고, 이 양반들이 그냥 그 시절에 굉장히 인제 성형외과계를 주름잡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분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굉장히 좋다. 인제 폴리에틸렌이 뭔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인제 본 그래프트를 인제 주로 턱에다가 인제 하자. 그래서 인제 입안에, 전에는 인제 턱이 없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뼈나 연골을 갈아 넣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겉에서 이렇게 턱 밑에서 쬐었거든요. 근데 인제 컨벌스라는 분이에요. 컨벌스라는 분이 입안으로 절개해서 넣는 방법을 처음으로 인제 발표를 하신 게 1950 년대 그 무렵이에요. 근데 요 컨버스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성형외과 교과서는 2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컨버스 라는 분이 만들으신 성형외과 텍스트가 있고요. 그 이후에 메카시라는 분이 만든 성형외과 교과서가 있는데, 지금은 메카시를 주로 보는데 이 컨버스라는 분이 성형외과계에 거의 뭐 대빵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대충 보셨던 입안을 요렇게 째져서 뭐 상하게 접근하는 방법, 뭐 뼈막을 뭐 열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 뭐 이렇게 뭐 입안을 여는 방법,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림도 이쁘게 그려 놓으시고, 입안을 요렇게 째고 요렇게 다이섹션을 해서 박리해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그 무렵에 정리를 해 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요 공간에다가 인제 보형물을 넣는데, 이때는 이제 자가 연골이나 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넣는 작업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인제 그려 놔 주신 거죠. 그래서 골막이 요렇게 들려 있다. 뭐 뼈가 요렇게 들어가 있다. 뭐 요런 내용들을 인제 막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또 해롤드라는 분이, 길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길리스. 이분이 또 이게 성형외과, 워낙에 이분은 ENT 닥터세요. 영국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ENT 닥터신데, 그 당시에는 성형외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제 이비인후과, 뭐 구강외과, 아니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하셨고, 그래서 성형외과가 인제 최초로 시발점이 된 게 이 길리스라는 분.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제 Father of Plastic Surgery라고 인제 불리는, 그러니까 성형외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인제 이런
그 옥스라는 게 황소거든요. 황소 연고를 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황소 연고를 넣었더니 이렇게 조금 뭐 이물 반응이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 두꺼운 캡슐이 뒤집어 싸서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인제 황소 연골도 사용해 봤던 시절이 있고, 근데 인제 조직학적으로는 뭐 캡슐 포메이션이 돼서 아주 성공적인 그라프트다. 그래서 황소 연골 사용법도 뭐 정당화될 수 있다. 써 볼 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그 시절의 그분의 주장이고 지금 황소 연골로는 거의 뭐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최근 제가 알기로 인제 돼지 연골을 가지고 인제 쪼끔 시도를 했다가 쪼끔 실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 최근엔 또 말 연골로 또 이렇게 뭐 시도를 하고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1951 년도에 또 인제 폴리에틸렌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절은. 그래 가지고 3년 동안 이 닥터 루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3년 동안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폴리에틸렌, 폴리텐, 폴리에틸렌 또는 심지어 셀로판이라는 용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폴리텐, 폴리에틸렌은 에틸렌을 중합해서 만든 것이고 셀로판은 셀룰로스 중합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요. 이 이유는 셀룰로즈, 셀로판이라는 재료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들어가서 칼시노제닉하다라는 논문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박 어떤 리뷰 같은 거예요.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폴리에틸렌은 심각한 조직 반응을 유발한다. 그래서 퓨어한 폴리에틸렌만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순수한 폴리에틸렌은 탄화수소이고 파라핀과는 물성이 다르다. 이 시절엔 또 파라핀도 한참 쓰다가 그 종양 파라피노마라 그래서 종양이 생기고 막 이래 가지고 인제 안 쓰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 불순물이 있는 파라피노마 같은 이물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순수한 폴리에틸렌만 써야 된다. 그래서 듀폰에서 만드는 폴리에틸렌 필름은 디사일 포스페이트라는 어떤 에이전트가 쪼금 들어가 있어서 얘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분들한테 이런 화학 회사에 듀폰과 베이커라이트에서 나오는 순수한 폴리에틸렌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년 이상 써 봤더니 뭐 섬유화도 없고 발암성도 없고 되게 좋았다. 이게 왜 논문이 나왔냐면 오펜하임이라는 분이 이 셀로판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칼시노젠이 생겼다. 암이 생겼다."라고 인제 논문을 냈어요. 그래 가지고 안 쓰게 됐다가 인제 요 폴리에틸렌을 가지고 루빈이라는 분이 요렇게 논문을 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폴리에틸렌이 들어가 있는데 주변에 얇은 섬유 조직이 쪼끔 있지만 뭐 조직 반응이나 이물 반응 없다. 뭐 요런 내용으로 인제 조직 검사까지 한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1951 년도에 또 나온 게 플라스틱 스폰지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매드포어나 고어텍스처럼 속에 구멍이 퐁퐁퐁퐁 나 있는 우리 수세미 같은 거죠. 그런 스폰지 같은 걸로 넣어 놓으니까 여기로 조직이 들어가고 괜찮더라. 그래 가지고 또 폴리비닐이라는 게 또 스폰지가 또 활용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렇게 폴리비닐을 사용하던 또 그 시기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폴리비닐을 이렇게 얇게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원하는 형태로 뭐 이건 유두 재건에 쓰는 모양이고 이건 갈비 늑연골을 완전히 한 덩어리 크게 만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12달 동안 12 개월 동안 넣어서 조직 검사를 해 봤더니 조직이 잘 그 빈 공간으로 들어가고 괜찮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나온 거는 인제 1952 년도에 인제 피하 조직에 폴리비닐을 넣는 것에 대한 어떤 논문이에요. 그래서 논톡식하고 톡식하지 않고 그다음에 칼시노제닉하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쥐에 이식한 어떤 그 논문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써였던 게 폴리비닐도 이 시절에는 사용이 됐었다. 그다음에 또 1952 년도에 뇌잘 임플란트, 코에 넣는 임플란트가 그 당시에 뭐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인제 정리를 한번 해 주신 논문이에요. 근데 보면 금속도 사용이 됐었어요, 전에는. 그다음에 플라스틱도 있고 뼈도 있고 연골 4 가지 콧등에 사용되는 재료의 특징 및 임상 결과를 인제 보고하신 논문이 있었고요. 이때 쓰인 뭐 금속은 지금 거의 다 안 쓰여요. 이때는 인제 전기를 통하지 않는 금속 종류를 이제 뭐 여기저기 뼈 없는 데다가 넣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땐 전쟁 후에 이렇게 외상으로 뭉개진 이런 모습들이 많아서 그런 모습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런 정리하는 논문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폴리에틸렌이 인제 좀 요때 많은 수술하는 분한테 어떤 각광받는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그라프트를 쓰고 또는 호모그라프트를 쓰고, 그다음에 주그라프트를 해서 인제 동물에서 얻은 거를 쓰고, 그다음에 히테로그라프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노르가닉 서브스탄스라는 거를, 이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요. 우리가 재건 수술에 쓰는 거는 자가 조직, 그다음에 타인의, 사람인데 타인의 조직, 그다음에 동물의 조직, 그다음에 알로플라스틱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노르가닉, 그러니까 유린체가 합성한 그런 재료를 또 쓰기도 하죠. 그래서 콧등에도 이렇게 폴리에틸렌 재료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콧등에 사용되고 이렇게 비중격에 올리는 뭐 요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이 됐었죠. 1954년도에는 또 아크릴릭 크레니오플라스티라고 해서 이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이제 좀 사용되기 시작한 해예요. 이거는 1927년도에 최초로 상용화되었다고 문헌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두개골 성형 재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43년도에 칸이나 커, 그다음에 45년에 백, 러셀, 스몰, 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엘킨스, 카메론, 블레인, 올리버, 어떤 여러 의사들, 이런 분들이 40년대, 50년대에 이제 두개골 성형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54년도에 친 임플란트라고 해서 밀라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이 밀라드라는 분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하셔서 많은 엉청이 수술을 하셔서 밀라드 수술법이라는 거를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한국전에 참전하셨다가 군의관으로 오셨겠죠. 이제 한국에 있는 꼬맹이 애들 중에 이렇게 엉청이들이 많아서 그 엉청이 수술을 많이 하고, 그 수술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논문도 내시고 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입안절개를 통한 립 카틀리지를 활용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늑연골을 많이 띄어서 이제 자가 조직으로 하시는 그런 수술에 대한 보고를 하셨고, 근데 이거를 덩어리를 내는데 여 끝에를 잘라내고 가운데 웨지 쉐입으로 잘라서 이렇게 접히게 이렇게 넣으면 괜찮다, 이제 요런 얘기를 했죠. 근데 요렇게 이제 연골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덩어리가 큰 게 나오기가. 그다음에 5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루빈이 이제 폴리에틸렌에 대해서 나 3년에 대한 보고를 했었는데, 이제 7년에 대한, 나 7년 동안 써본 거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겠다 하고 논문을 또 내셨어요.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의 장점은 자가골이나 연골보다 정확하게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오고, 수술 시간이나 마취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와핑, 이건 연골에서 꼬부라지는 걸, 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거나 바스라지거나 흡수가 없다. 또 자가골이나 연골로 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나 크기를 재건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단점은 이제 뭐 자가 조직이 아니고 발암 물질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아직은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도 이제 논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폴리에틸렌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모양이 좀 러프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긴 거였고, 코에는 또 요런 형태를 또 구멍 송송 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귀에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썼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폴리에틸렌의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955년대는 또 이렇게 코스메틱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프로필로 서저리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랑 턱이랑 같이 수술하는 개념이 요때 또 한참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는 또 아이보리라고 하는 폴리에틸렌, 이거 금속이거든요. 아이보리,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분시멘트, 요렇게 또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수술한 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턱이 없으면 입만 나와 보이는, 이 논문에서 표현하기로는 어글리 페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턱 밑에 겉에를 쬐고 들어가서 여기다 보형물을 넣는 그런 수술을 그 시절에 이제 또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페이셜 컨투어를 위해서 알로플라스틱 머티리얼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논문이 이제 또 나오게 돼요. 이 베니토라는 분이. 그래서 요렇게 아크릴릭 플라스틱, 아크릴을 사용한 이런 플라스틱, 그러니까 턱끝 보형물 재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상한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버턱 쉐입이라고 해서 엉덩이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데, 요 가운데 딤플이 있는 걸 서양 사람들은 좋아한대요. 그래서 친 딤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된 거. 우리 보면 미키 루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여자도 남자도 좋아했대요. 그 시절엔.
그래서 서구적인 턱 라인은 요건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크릴을 이렇게 아크릴릭 플라스틱 임플란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턱 끝으로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턱 밑에 외부 절개를 통해서. 이제 그 시절이었고 62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이때부터 인제 실리콘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보다 실리콘이 쪼끔 더 늦게 나왔어요. 워낙에 그 이전에 사용하던 재료들이 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실리콘이 인제 요 무렵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실리콘 턱 사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요분도 프로필로플라스티라 그래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거를 인제 만드는 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서양 애들은 코가 이렇게 험프가 있고 코가 늘어지게 있으니까 이거를 매끈하게 깎아 주고 코를 쪼끔 들어 주자. 그다음에 턱이 없으면은 멍청해 보이고 어글리 페이스니까 이렇게 턱을 좀 무턱을 좋아지게 하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 요때 인제 한참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66년도에 그래서 이런 클리니컬 이블레이션, 서브더말 앤 서브큐테니어스 실리콘 임플란트 그러니까 실리콘을 피하 또는 진피 밑에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보고가 인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5%의 보형물이 제거가 되었고 재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하는 의사의 휴먼 에러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은 해 놨는데 의외로 서브큐에다 넣는 그 피하 조직에 넣는 실리콘 보형물은 좀 말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전체 막 여기저기 넣었는데 제거된 데가 뭐 스폰지 타입도 있고 그런데요. 가슴에 또 이 스폰지 타입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인펙션도 있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제거된 경우도 이때 인제 실리콘을 여기저기 막 사용하려다 보니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고요. 네 68년도에 보면 턱끝을 이제 턱을 올리는 수술을 이렇게 멘토플라스티라고 또 하는데 이 삐땅기라는 분도 굉장히 성형외과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멘토플라스티를 하게 되는데 버턱 쉐입이라는 말이 이때 나와요.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을 메디안 라페를 통해서 고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버턱 쉐입이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 있는 라페라는 그 살덩어리를 끌어당겨서 묶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을 인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라페라는 게 턱의 살에 있는 거를 가운데에 누리끼리 한 게 있거든요. 고거를 요 위에 점막에 묶어 주면 보형물이 가운데 끼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뭐 요런 내용으로 논문을 또 넣으셨어요. 요때는 인제 실리콘 임플란트의 세대가 살짝 인제 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68년도에 들면서 이제 프로필로플라스티라는 게 인제 완전히 유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렇게 하는 수술에서 프랑크푸르트 플레인 라인이라고 해서 귓구멍 위쪽하고 안화뼈 밑에를 요 평면이 있어요. 거기서 메디안 제로라고 그래 가지고 이 옆모습을 이제 수직으로 그은 거를 통해서 1, 2, 3로 인제 무턱을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네지온이라는 데랑 프랑크푸르트 라인이랑 수직으로 선을 내려서 턱이 닿아야지 이쁘다. 그래서 옛날에 다비드 상인이 뭐니 잘난 애들은 보면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인원처럼 못생긴 애들은 이렇게 이게 모질란다. 이런 얘기를 인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모질한 양에 따라서 10mm이면 디그리 1, 퍼스트 디그리, 세컨드 디그리는 10에서 20mm, 서드 디그리는 20mm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보형물을 넣기 시작하죠. 근데 퍼스트 디그리는 뭐 이렇게 뭐 여기서는 신세틱 서브스턴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파라핀 같은 어떤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필러 같은 거겠죠. 그런 걸 넣었던 것 같고 20mm, 10에서 20mm 정도 되면은 이렇게 버턱 쉐입의 실라스틱이나 뭐 이런 임플란트를 넣고 요거는 머스타시라고 그래 가지고 콧수염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건 버턱 타입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불렀나 봐요. 이거는 콧수염 타입, 이거는 엉덩이 타입. 그래 가지고 보형물 형태가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드 디그로 아주 심한 경우에는 TM 조인트 안에 실리콘 블럭을 넣는 요런 작업도 인제 그 당시에 했나 봐요. 실리콘이 아니라 메타크릴레이트인가 본시멘트를 이렇게 넣어서 블럭으로 끼워 주는 그런 작업을 또 했나 봐요. 그래서 71년도에 인제 멘토플라스티를 하는데 입안 절개로 슬라스틱 스폰지를 삽입하는 수술을 발표를 했고 감염, 혈중 비대칭, 보형물 비침, 과교정 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부작용이거든요. 지금도 말되는. 근데 그런 거 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다. 아무튼 실리콘이 괜찮더라. 스폰지가. 그래서 아무튼 실리콘 스폰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좀 이상하지만 실리콘인데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입안 열고 째고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했죠. 이제 이렇게 수술하다 보니까 나중에 CT 찍어 보면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 보면 다 위로 올라가 있다. 뭐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다음에 71 년도에 인제 실라스틱 임플란트의 실리콘 임플란트의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제 논문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겁나게 많이 쓰기 시작하다 보면 꼭 이렇게 인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62 년도에 다우 코닝에서 처음 메디컬 그레이드의 실리콘 보형물을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62 년도 이후에 이제 실리콘 세대가 온 거죠. 그 이전에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나 폴리에틸렌 고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세대가 62 년. 근데 이 다우 코닝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실리콘이 대중화됐고 153개의 보형물이 삽입되었고 137명을 평가했는데, 뭐 여기저기 넣어 보고 하니까 제거한 데가 은근히 많았어요. 그래서 153명의 보형물을 평가해 보니 비중격에는 사용하지 말자, 이거는 완전히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걸로 결정을 내 버렸고, 그다음에 다른 부위에 사용할 때는 보형물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인제 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72 년도에 라링고스코피라는 인제 논문에서 또 실리콘의 단점이 미끄러지나 위치 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뚫고 나온다, 이게 인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염증성 섬유화나 과도한 섬유화로 인한 이렇게 뭉치니까, 이게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구축이에요. 캡슐러 컨트랙처라고 해 가지고 구형 구축이 와서 이렇게 더 튀어나오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인제 나오게 됐고 인제 보고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보니 CT를 찍어 보니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퀄리티는 무지하게 떨어지지만 요렇게 뼈가 살짝 가라앉더라. 이거는 뭐 아크릴릭 침 임플란트를 넣었어도 요렇게 관찰이 됐다. 요게 인제 최초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때 72 년도에 보니까는 턱에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본이 흡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논문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로빈슨 분이. 그래서 25명의 환자 11명에서 뼈 흡수가 관찰이 됐다. 그래서 그레이드 1은 약간 뭐 살짝 주저앉은 정도, 그다음에 그레이드 2는 3mm 이상, 그다음에 그레이드 3는 3에서 5mm 흡수, 그다음에 그레이드 4는 5mm 이상 뼈가 흡수되는 이런 문제가 오고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12명에서 뼈 침식이 있었는데 의외로 실리콘이 7명에서 7명에서 실리콘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크릴릭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 투명한 아크릴, 그런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다 1, 2 정도의 그레이드에 해당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들어간 정도 또는 3mm 미만에서 들어간 정도. 그러니까 뭐 계속 들어가서 뼈가 빵꾸 나는 정도는 아니다, 뭐 요런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3 년도에 또 5년 반 이상 경과를 관찰해 보니 실리콘 보형물을 넣은 23세 환자에서 3mm 정도 뼈가 주저앉는 흡수가 관찰됐다라는 논문이 인제 조베라는 분에 나와요. 그래서 토끼 실험을 해 봐요, 이분이. 그래서 골막 위에 보형물을 넣은 경우 본이 이로전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보형물을 넣었을 때 턱뼈가 줄어드는 환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본인이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 가지고 뼈 토끼 실험을 해 가지고요, 골막 위에다도 넣어 보고 골막 밑에다도 넣어 봤더니 "골막 위에 넣으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요게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내용 중에 "보형물을 골막 위에 넣으면 뼈 침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되는 논문이에요. 하지만 이거 이후의 논문에서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 논문을 보신 분이 인제 또 그걸 그렇게 말하고 수술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뼈 침식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그레이드 1 뭐 있는 둥 마는 둥, 뭐 요것도 살짝 여기 쪼끔 있죠, 여기. 근데 요렇게 심한 경우도 있다, 그런 거 인제 논문을 보고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73 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Personally Fabricated Chin Implant라는 거를 인제 어떤 칼린이라는 분이 인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역사를 한번 쭉 리뷰를 해 주셨는데, 곤잘레스랑 울로아라는 분이 메틸 메타크릴을 처음 사용했는데 조각하기 어려워서 캐스팅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다음에 페니시라는 분이 폴리에틸렌은 조각하기 쉬워서 많이 사용했고, 그다음에 루빈이 폴리에틸렌 그래듈을 가열해서 몰딩을 해서 300도로 올리면 얘가 녹아서 들러붙는다, 뭐 요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 브라운이라는 분은 실리콘 스폰지를 사용했고, 이때 클로즈 셀이라는 건 뭐냐면 속이 비어 있는 스폰지인데 겉에가 다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윌더 앤 터란 분이 솔리드 폼의 폴리에틸렌을 사용했고, 마조니가 폴리비닐 스폰지를 사용했고, 그루조코바라는 딱 봐도 소련 요쪽 분이시죠.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라는 거를 또 사용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실리콘 블럭이 유행해지면서 그 실리콘 블럭을 깎아 사용하는 게 이제 대세가 돼버린 상황이 됐죠. 근데 요게 인제 실리콘의 가장 이제 흔한 문제예요. 이렇게 꽉 눌렀을 때 보형물의 경계가 보이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제품을 사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눌렀을 때 경계가 만져지는, 보이는 그런 문제죠. 또 당시에는 또 아까 머스타드 콧수염 타입 또는 엉덩이 모양 뭐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가 유독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쓰신 분이 이 뼈를 뭐 지금 같으면 3D 프린터로 뽑았겠지만 정상 성인의 뼈를 요렇게 왁스랑 치과 그 성형 재료를 통해 가지고 이 표준화된 거를 만든 다음에 약간 이렇게 잘 맞게 좀 뜨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엉성하게 뜨지만 그래도 좀 전보다는 나은 그런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해부학적으로 좀 더 뜨지 않게 잘 만들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요렇게 다양한 형태로 요렇게 단면마다 요렇게 모양이 다르게 뭐 지금 제가 만드는 보형물도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지만 요거를 이렇게 몰드를 만들어서 실리콘을 부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됐다. 지금 요 모습이 거의 변화 없이 지금도 우리 턱 보형물을 우리가 사서 쓰는 보형물에 거의 전형이 돼 버렸죠. 전에는 뭐 엉덩이 모양 뭐 이상한 그런 뭐 코수염 모양 이런 보형물 쓰다가 요때 요런 컨셉이 생기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부학적으로 좀 잘 맞는 느낌을 그런 보형물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1969년에 로빈슨 슈첸이라는 분이 최초로 턱 보형물이 뼈에 이로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양반이 이제 논문을 쓸 때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부드러운 작은 보형물이 이러한 뼈 이로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된다. 또는 서브페리오스티알 또는 수프라페리오스티알 골막 위아래에 따라서 하나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보면은 보형물이 전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커브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78년도 되니까 이제 인트라오럴 오그멘테이션 멘토플라스티라고 해가지고요. 힌지드 실라스틱 임플란트라는 어떤 특징적인 모양을 줘요. 이게 9명의 환자에서 5명에서는 전혀 본이 이로전이 없었고 0.5mm 3명, 1mm 1명 정도의 본이 이로전만 관찰되었다. 한 30개월, 3년 정도 좀 안 되게까지 경과를 관찰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내 보형물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 얘기인데 뭐냐면 여기가 꺾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뼈의 곡면에 맞춰서 이렇게 얘가 굽을 수 있게. 전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꽉꽉 눌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폰지 타입이 이렇게 꺾일 수 있는 힌지를 만들어 주니까 훨씬 더 뼈 침식이 적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데 보면 살짝 조금 뼈가 튀어나온 이런 그레이드 1 정도의 아주 약은 조금 있는 이런 뼈 침식이 살짝 보이는 이런 정도만 관찰이 됐다. 뭐 이렇게 논문에서 이제 주장을 하세요. 1995년에 그래서 알로플라스틱 임플란트가 온레이를 했을 때 그 턱에다가 이제 토끼 턱에다가 넣었을 때 알로플라스틱 머티리얼이 어떤 효과를 보이냐 그래가지고 이 논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소프트 실리콘하고요. 그다음에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본시멘트, 그다음에 포러스 폴리에틸렌.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매드포어예요. 매드포어가 포러스 폴리에틸렌이에요. 그래서 1.5mm 두께, 6mm 두께를 토끼에 넣어서 12주, 24주 경과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리콘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뼈 침식이 제일 많았다 이래요.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터넷에 보면 어떤 선생님이 보형물 중인 실리콘이 뼈 침식이 제일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전혀 다르거든요. 오히려 좀 논문을 다 뒤져보면 실리콘이 뼈 침식이 가장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적은 거는 포러스 폴리에틸렌, 매드포어가 적다고 돼 있어요. 근데 뼈 침식 자체는 이 논문에서도 토끼 실험에서도 포러스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매드포어가 가장 그 뼈 침식이 적은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해 줄 거는 좀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어 실리콘이나 어떤 재료의 특성상 뼈가 침식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논문들을 봐도 실리콘은 날 얇은 거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뼈 침식이 와요. 그래서 실리콘 재료가 가진 특성인 거예요, 이거는. 두께가 변하는데 오히려 쪼끔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실리콘 자체가 뼈 침식을 유발하기도 하고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본시멘트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는 뭐 실리콘보다는 적지만 두꺼워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실리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아이고. 실리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포러스 폴리에틸렌은 매드포어는 굉장히 적다, 뼈 침식이.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제 또 다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매드포어라는 거는 포로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스 구조는 이 재료가 가진 특성보다 그 재료 안으로 자라 들어간 내 조직의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해요. 그래서 오염물 자체가 뼈를 어떻게 녹인다라는 그런 거는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포로스 구조가 가진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이 포로스 구조 안으로 조직이 다 자라 들어가지 못하면 딜레이드 인펙션이라고 해 가지고 포로스 스트럭처가 두꺼운 경우에는 염증의 증가가 확 생겨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매드포어를 많이 안 쓰죠. 중간에 여기는 논문에 쓰지 않았지만 고어텍스라는 재료가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5-6년 쓰이다가 아예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딜레이드 인펙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러스 구조가 가진 결정적인 단점은 그런 딜레이드 인펙션이에요. 염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면만 보면 뼈 침식 면만 보면 폴리에틸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염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형물에 대해서 뼈 침식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뼈가 계속 없어져서 빵꾸가 나냐?"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물리적 자극 그러면 화학적인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이 이 뼈를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살을 뼈 보형물이 누른다고 생각하면 우리 살이 주저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 침식도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케미칼리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앞선 논문에서 보면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거는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재료가 얇은데도 뼈 침식이 생긴다. 그거는 리액션에 의한 거예요. 그걸 따졌을 때 보면은 실리콘은 주변에 캡슐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뼈를 흡수해 가면서 캡슐을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고런 느낌 때문에 뼈 침식이 오히려 실리콘이 더 많고 그다음에 매드포어 같은 경우는 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가진 영양보다는 어떤 내 살이 커버링하고 자라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영향을 더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시멘트 같은 경우는 실리콘보다는 캡슐 포메이션이 좀 더 작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런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은 뭔가 반응을 해서 이 두께나 어떤 평형을 이루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얘가 밀고 얘가 누르고 얘가 버틴단 말이에요. 그럼 누르고 버티고 하는 힘이 어느 순간에 평형을 이루면 여기서 멈춰서 쭉 가요. 그래서 모든 논문에서 보면은 뭐 3 년, 5년 뭐 요렇게 지나간 후에는 이게 변화가 더 없어요. 초기에 12 개월 정도 때까지는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12 개월, 18 개월이 넘어가면 대부분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퀄리브리엄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 뼈 침식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뼈가 흡수되고 없어지면 또 뼈가 생기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줄다리기를 이 상하에서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항상성은 수평에서 이렇게 막 평형을 이루려고 또 애를 쓴다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힘들이 우리 몸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의 안전성, 구조의 안전성, 그다음에 화학적인 안전성. 요거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라서 뼈 침식이 뭐 그렇게 계속 진행해서 뭐 뼈가 없어지고 뭐 빵꾸가 나고 이러는 거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 뭐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이 보형물이 약간 요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보형물이 되게 많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치아 뿌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보형물이 삽입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제가 활용하는 그 수술법은 프린터로 뽑아서 내 뼈에 맞는 보형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기계적인 물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뼈 침식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다른 재료보다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 차원 구조적으로 적합하게 맞아 있으면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뼈 침식도 피지컬리 적게 나타난다. 하지만 뭐 케미컬리 일어나는 또는 바이올로지컬하게 일어나는 뼈 침식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릴게요. 뼈 침식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진행하다 멈춘다. 그다음에 뼈 침식이 가장 심한 재료는 실리콘이다. 지금 현재 상용되는 재료 중에. 그렇게 아시면 오늘 논문을 간단하게 본 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